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지능정보사회 연구센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연구해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재승 교수님께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MIT에서 도시연구 및 계획 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논문과 책으로 후학들 양성하시고 또 관련 연구를 발표해 오셨습니다. 또 아울러 다양한 지방시대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적인 봉사와 또 실무적인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교수께서 가지고 계신 학술적인 깊이와 함께 실무적인 구체적인 대안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이재승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재승입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원래 전공은 도시 설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 분야이고 그렇지만 이제 R&D도 제가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라던가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이제 기술 개발 관련된 R&D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개 정도 과제가 이 디지털 트윈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는데 밑에서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3단계 구현을 위한 친환경 건축 설계 솔루션 개발 이거랑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 스마트 시티 통합 설계 솔루션 개발 이 두 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한 거고 이게 그 민간 기업하고 같이 수행을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아라고 있죠. 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 기술 실용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이 실용화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제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솔루션 이미 판매하고 있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제이고, 그래서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민간에서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정책에 좀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일을 좀 공식 비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인 거고, 원래 1기 신도시 재정비라고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신도시들을 이제 재정비를 하다 보면 밀도를 많이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도시적으로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데 밀도를 높였을 때 경관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간단한 개요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3번은 그 빌드잇이라는 솔루션, 창업화된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4번에서 그 노후계획 도시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 인공지능을 건축 설계에 적용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상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빌드잇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시티, 또 밸류맵,
그리고 해외에 이런저런 솔루션들이 이미 상업화돼서 쓰고 있고요. 이러한 건축 설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있으면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략적인 규모 검토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로 찾아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그 목표 함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목표하는 바는 일단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을 할 때 반복적인 작업, 단순 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데 이런 툴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AI 기반 도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세종시에 관련된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없을 때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어떤 문제들, 뭐 주거 문제라던가, 교통 문제라던가, 재해라던가, 교통사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지역 예측할 수 있고, 사고가 어떻게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예방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부분인데 뭐 방금 최적화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일종의 이제 대응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던가 아니면 인프라를 보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계획을 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기반 도시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생성형 AI 기반이 나오는데 여기 넣지는 않는데, 하나는 이제 그 LLM 기반, 그러니까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용화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전에는 뭐 드롭다운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 근처에 맛집 찾아줘라는 거를 이제 서울대를 선택을 하고 뭐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또는 코드로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어로 코어링을 했을 때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그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해야 되죠. 저런 건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뭐 길의 환경 개선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것들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네,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희 건축이나 도시설계, 도시계획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은 어떤 단순 작업의 효율화 이런 거고, 그러니까 계획가들이 하는 게 이제 뭐 멋진 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단순한 지루한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AI를 활용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수의 안을 막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법규 체크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런 단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다양한 얼터너티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안이 좋겠다, 저런 안이 좋겠다. 이거는 좋지
라는 점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판단, 좀 근본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로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의 굉장히 많은 포션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현황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특히 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LH에서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 경험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치로 이 정도 하면 여기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죠. 이미 주택보급률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인 공급보다는 질적인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어디에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한 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분양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창업 뭐 그 신도시 같은 거 하면은 상가 미분양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적정 수준의 상가 물량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주변에 뭐 매출액이라던가 인구라던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 예측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디지털 트윈도 되게 그 정의가 많은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의하시는 방법도 되게 다르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좋은 디지털 트윈이란 뭐다라는 그 가치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도시규모에서 디지털 트윈은 한 가지는 이제 물리적인 도시 환경을 모델링을 하는 게 있죠. 거기에다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활동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붙어 있는 거를 저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저는 시뮬레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기에 디지털 트윈이 들어왔을 때 모델링에 더 집중을 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이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똑같이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물리적 환경 모델링에 집중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서울시의 S닷입니다. S닷.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S닷인데, S닷은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 매핑을 통해서 실제로 똑같이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그 장점은 있기는 한데 일단 무겁죠. 무겁고 업데이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가.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델링은 좀 단순하게 하되 어떤 시뮬레이터를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지금 계획을 하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시차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한 번 만들어지면은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계획안이 좋은 계획안인지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공동으로 R&D를 수행한 그 민간 업체가 이제 1011이라는 업체이고, 여기에서 이제 빌드잇이라는 솔루션을 상업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제 필지가 있으면은
법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뭐 정북 방향 뭐 1조 제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공동주택을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은 뭐 시행사에서 설계사무소에 건물 배치하는 거를 맡기죠. 맡기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한 30분 안에 기본적인 안들은 다 도출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안들이 도출이 되고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일조라던가 조망이라던가 에너지 소비라던가 뭐 계략 공사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결과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3차원 도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빌드 AI라는 도구가 있는데, 보시면 저렇게 대상지가 있으면은 대상지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건축물을 배치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100% 사람 마음에 딱 들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3차원 상에서 바로 사람이 수동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빌드 디자이너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AI에서 뭐 사업 영역이라던가 또 다른 조건들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 통경축을 설정을 해준다던가,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은 낮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해준다던가, 뭐 건물 타입을 뭘로 한다던가, 이런 조건을 넣어서 AI로 자동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매뉴얼로 다시 계획을 진행을 하는 게 빌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용어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드인 AI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요소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북향 배치, 그러니까 아파트 배치할 때 뭐 우리나라 워낙 뭐 북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북향 없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남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는 북향을 선호하죠. 한강 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다르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인동거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동거리 기준. 그러니까 건물 간의 기준, 건물 간의 거리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0.8H라는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 이 0.8H가 뭐냐면은 채광창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바짝 붙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떼는 기준인데, 0.8H라는 게 높이가 100m, 하이트가 100m면은 80m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0.8H고, 이 기준이 크리티컬합니다.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없고를 사실 결정을 해주는 게 이 인동거리 기준입니다. 이거를 줄여주면 밀도를 높게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1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 용적률을 많이 줘도 다 실용적률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1조 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1조 시간 동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대에, 그러니까 1000세대가 있으면 모든 세대의 1조 시간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조망 성능도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라던가 녹지라던가 물이 보이는 비율, 그래서 조망을 봤고요. 그리고 주변 지형 건물이 자동으로 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이미 건축물 관련된 정보들이 주기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다 와서 모든 지형이나 기존 건물들을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볼 때 주변 지형까지 다 모델링이 돼 있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뭐 일조의 영향이라던가 경관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그러니까 유전 알고리즘하고 절차적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필지, 그러니까 대지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게 땅을 나누는 그 기준, 소유권에 따라서 땅을 나누는 기준인데 모든 필지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관련된 법규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특정 필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필지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대상지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간단한 박스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렸네요. 네. 그리고 그 대상지에 현재 법규상으로는 예를 들면 250% 용적률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앞으로 300%, 350%까지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들, 입력값들을 집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력값들이 들어가는 입력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얘들 AI를 돌리면은 한 10개 정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모델링이 돼서 표출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CAD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호환이 가능하고 손으로 저렇게 LED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유닛들이 다 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일조 시간이라든가 조명 정수가 데이터화돼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빌딩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손으로 새로 건물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치부터 다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고급의 유닛들을 입력을 해놔서 그 유닛들을 선택을 해서 추상선택해서 이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건들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바로 검토할 수 있게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떼어야 되는 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되고 인공간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려보면 빨간색으로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고 승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3차원 상태. 그리고 보시면 주변 지역도 다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망 같은 것도 밖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보는 주 채광창에서 바깥을 봤을 때 다른 건물에 안 걸리고 자연적인 요소가 보이는 비율로 이렇게 조망 분석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역시나 CAD 같은 것들로 호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분석 결과가 데이터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셀 하나하나가 하나의 집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솔루션인데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에 활용을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도시 설계라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법적인 틀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하는 게 일단 특정 규모의 어떤 그러니까 개별 건축물은 아니고 단지도 아니고 그 단지들이 합쳐져 있는 어떤 지구 그 정도 규모에서 계획을 하는데 그때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게 뭐 예산 세대 수나 이용 규모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획지가 적정한 수준으로 나눠졌는지
그리고 경관이나 밀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솔루션들이 활용이 되고 아직 교통 처리까지는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한번 시나리오를 보시면 예를 들면은 대지 영역이 저렇게 설정이 돼 A1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 인접도로까지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북쪽으로는 다른 인접 대지와 면하고 있는 저런 상황이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이라인이라고 표현해놓은 지역이 그 지역만 좀 높이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그냥 용적률 300%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높이의 건물들이 쭉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두부 같은 지역이 나오는데 어떤 고층 건물 구간을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제한을 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 북쪽에 인접공원을 두는 게 A3입니다. 그래서 북쪽 우리나라에서 1조 관련돼서 제일 까다로운 시설이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대장지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은 학교에 1조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물 배치하고. 근데 북쪽에 만약에 공원이 있거나 도로가 있으면은 그 정북 1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북쪽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A1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여러 번 설계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이제 쭉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저 뒤쪽으로 가면 저 정북 1조 때문에 이제 뒤쪽에 건물들이 좀 낮아지는 저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계안을 만들어 보면은 달성 용적률이 한 240에서 275%까지. 그래서 실제로 용적률을 법적으로는 300%까지 갈 수 있지만 이런저런 제한을 받으면 실용적률이 300%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A2 같은 경우에는 고층 배치와 저층 배치 구간을 좀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쪽으로 뾰족한 데는 조금 낮아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건물들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하게 주지 않아서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런 고층 배치 구간을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높이 들어가고 좀 낮은 건물들이 있고 해서 그런 변화를 줄 때 그런 제도적으로 구간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구간을 나눠줬을 때 어떻게 실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한을 두면은 보통은 용적률의 제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25%에서 한 240% 정도까지 이 정도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북쪽에 이렇게 공원을 설정을 해주니까 조금 달성 용적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3차원으로 막 그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는 결과물은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레귤레이션이거든요. 레귤레이션이나 가이드라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건축하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설계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누군가 와서 땅을 사고 건축가가 와서 건물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고 그냥 큰 틀에서 큰 가이드라인만 주게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을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라는 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 통합개발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블럭들을 모아서 통합개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커지죠. 그런 경우에도 좀 무리 없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중간에 주황색으로 저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이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는 구간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가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이 정도 규모 될 거예요. 그게 한 10,000세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헬리오시티가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부동산에는 잘 몰라서. 모르시네요. 400? 300이 안 됩니다. 290 몇 %입니다. 빡빡하게 보이지? 엄청 빡빡해 보이죠. 지금 언론에서 500%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300% 용적률이라는 것도 정말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컨트롤 안 하고 300%를 다 채우게 만들어주면 헬리오시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정말 큰 벽이 만들어지죠. 어마어마하게 큰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신도시별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이제 조만간 그게 300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지금보다 용적률이 더 높아지고 더 빽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종시에서 뭐 그런 과제를 해보셨으면 경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S맵을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쓰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하면은 2차원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2차원 도면으로는 보여드릴 거와 보여주지 않을 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3차원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은 모든 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주변 상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툴인 경우에는 심의 의견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종이를 출력해서 심의를 하죠. 계획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죠. 1조 분석하라고 그러면은 1조 분석하는 업체에다 맡깁니다. 2달, 3달 걸리죠. 다시 가져와요. 다시 심의를 해요.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조라던가 뭐 에너지 관련된 거라던가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경우에는 또 업체에 또 맡겨야 되고 다시 받아오고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런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은 시뮬레이터가 붙어 있다면 제대로 붙어 있다면 그런 검토를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학교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왔을 때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사실 이게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평가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부산에서 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학교 주변에 개발이 막 일어나서 고층 건물들이 정말 빽빽하게 학교 주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진짜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너무 위압감이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환경 평가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학교 주변에 건물이 너무 높다던가 뭐 이런 의견이 들어갔을 때 조금 높여보자 이런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검토 의견을 바로 반영을 해서 좀 낮춰봤을 때 뭐 경관적으로 위화감이 적다던가 뭐 일조 피해가 적다던가 이런 의사결정과 합의가 된다면은 그 심사를 하면서 학교에 인접한 데는 한 14층까지만 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조 피해도 바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은
동지 기준으로 1조가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좀 낮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는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1조 시뮬레이션 너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따로 있는 게 문제죠.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의견 받으면은 다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맡겨서 다시 받아서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노후계획 도시를 검토하기 위해 좀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라고 이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 있었고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군데가 있습니다. 분당 일산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평촌, 중동 3본,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거의 가구 수가 30만, 인구로 따지면 100만 명 가까이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공급 이렇게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개발이 됐고 최초 입주가 90년대 초반에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지났죠. 30년 지난 때고, 환경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용적률을 보면은 분당이랑 일산은 현재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평촌 3번 중동은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시가지 안에 개발이 돼서 약간 상대적으로 더 용적률이 높습니다. 200% 넘어가면 되고요. 하지만 300%까지 가지도 않았고 500%는 너무 높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됐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는 용적률 제한입니다. 용적률 제한. 국토계획법 조례로 상한 규정이 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입니다.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아파트 많이 짓는 3종 일반 지역 주거지역이 용적률 상한이 300%입니다. 국계법상. 거기 150%까지 완화하면 법적으로 45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용적률입니다. 저거는 진짜.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가 30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업 정도 되면, 그러니까 공업 지역이 한 400%에서 480% 정도가 부여가 되고, 상업 지역의 아파트 고층 건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한 700에서 8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택인데 450%면은 정말 높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인동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 인동 간격. 인동 간격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1.5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점점 줄면 1.2가 됐다가 1이 됐다가 0.8을 가장 많이 쓰고요, 요즘에. 근데 0.5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0.5까지. 전부 다 밀도를 높여주기 위한 완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통합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합쳐가지고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고, 합쳐서 했을 때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사비 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 구조 자체에 대한 재구조화가 된다. 그래서 인프라를 재배치, 예를 들면 학교를 재배치한다던가 새로운 뭐 문화시설이나 뭐 생활형 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이제 골자이고요. 자, 그래서 그럼 다 괜찮느냐?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문정동에 파크아비오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앞에 지나가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거? 네, 닭장 아파트 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고요. 얘가 500% 조금 넘는데 얘는 주거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에요. 500% 넘어갈 거예요. 얘. 그러니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로 쓰고 있죠. 얘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화서 프로지오라고 돼 있고 499%짜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이고 동강 간격 굉장히 좁아요.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얘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하면서 1000%를 줬습니다. 1000%를 줘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받아갔죠. 괜찮은가입니다. 이제 이래도 괜찮은가? 자, 이게 화서 프로지오입니다. 수원 화서역 근처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적률 499%짜리를 받아서 개발을 했고요. 그 옆에 용적률 229%짜리 평촌이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아파트의 용적률입니다. 체감이 되시죠? 용적률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 저는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줬을 때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이제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언론에는 400 몇십 프로, 뭐 심지어는 750%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750%는 준주거 지역이 500%까지 나오거든요. 500%에 150% 인센티브 주면 750%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뭐 언론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렇게 다 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밀화를 했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일단 처음 했고요. 지금 비식별화를 하기 위해서 A, B, C, D, E, F 단지로 해놨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은 반포에 있는 유명한 단지들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파크아비오도 있고 이거는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보시면은 용적률 높은 순으로 해놨는데요. 제일 낮은 게 요게 이제 237%, 285, 299 가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간 아파트고 그 위쪽은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99, 599, 804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평균 1조 시간을 보면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3분 동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햇빛 뜨는 게 한 1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2시간 미만 1조 세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판례에 내가 1조 피해를 받았어 라고 소송을 하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동지 기준으로 2시간을 1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연속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비연속으로 4시간 정도를 받으면은 1조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열악하다는 얘기죠. 2시간 미만으로 1조를 받는다는 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999세대가 299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는 2시간에 1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237% 용적률을 줘도 더 줄여주면 67% 거의 이제 70% 가까이 이 2시간 미만 1조 세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1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진다. 조망 점수는 좀 다르더라고요. 조망 점수는 하이라이즈로 가고 하면 주변이 뚫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트렌드랑은 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저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빌드잇을 통해서 그 매뉴얼로 기존에 있었던 단지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개별 주호가 1조가 어떤지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요게 지금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를 저희가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파크아비오 프로지오이고요.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원벨리입니다. 원벨리 반포에 있는 얘가 반포 유명한 단지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크로비스타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 맞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 살진 않아요. 저희 앞에 그 한강 공원에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저기 살진 않아요. 요게 이제 화석 프로지오 499%짜리 네. 엄청 뻑뻑하죠. 이게 밖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좁습니다. 근데 그거랑 집값은 또 따로 놀고 네, 어디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값도 잘 오르고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뭐가 문제냐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럼 개별 주호의 평균적인 1조 값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X축이 용적률이고 Y축이 평균 1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6개의 단지밖에 되지는 않지만 용적률이 높은 데에서 평균적으로 1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 트렌드는 있고요. 확실히. 근데 디자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B단지나 C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비해서 1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적 같은 것들이 1조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미만 1조 세대 비율이 용적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환경이 안 좋은 세대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보이게 되고요. 전체적인 트렌드, 기존 단지들 분석을 해봤을 때 용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확실히 평균 1조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주동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편차는 꽤 나타납니다. 주동끼리 남측의 간섭이 최소화되게 배치하면은 1조 성능에 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쪽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혼합 배치를 하고, 그래서 남층은 좀 저층을 하고 뒤에는 높은 배치를 하면은 좀 나아지고요. 건축물끼리 다 일자로 쭉 배치를 하는 것보다 지그재그를 했을 때 훨씬 1조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파크아비오나 이런 데에서 보듯이 긴 구간을 그냥 일자 배치를 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안 좋고 단지 내부 일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단지 분석을 끝내고 이제 신도시 중에 좀 대표적인 주거 단지를 가지고
용적률을 변경시켰을 때 또는 인동간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 실현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 평균 일조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상한 용적률을 높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300까지 그죠? 네, 300까지 줬을 때, 그러니까 3종 현행법상 3종의 최대치를 줬을 때, 그리고 450%는 300에다가 1.5배 한 노후객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상한까지 줬을 때, 그다음 그 중간 한 360%까지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 최고 층수입니다. 최고 층수를 뭐 35층에서까지 제한을 뒀을 때와 50층까지 줬을 때입니다. 50층 이상은 잘 안 넘어가거든요. 50층 이상 넘어가면 소방 때문에 건축물이 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50층까지는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고, 그 다음에 통경축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입니다. 이게 좀 띄어서 놓으면 경감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바람길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적으로 좋은데,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뭐 용적률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인동간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통경축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를 테스트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동간격을 0.5로 완화했을 때랑 0.8로 줬을 때 이런 조건들을 걸으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24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별로 단지가 4개 있으니까요. 96개 나오고요. 96개에다가 10개씩 자동으로 설계를 하면 960개 배치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920개의 뭐 1조랑 조망 분석하면은 보고서가 1900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통경축 없고 용적률 300%, 인동간격 0.8, 최고 층수 35로 줬을 때 한 10개의 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용적률의 영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이긴 하지만 아까 그 실제 고층 주거단지 분석한 것과 거의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요. 근데 최고 층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빨간 주황점이 35층으로 제한을 했을 때이고 파란 점이 50층으로 풀었을 때 있는데 이 점 찍힌 데를 보면은 파란 점들이 평균적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층수를 좀 풀어주면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일조 시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이 한쪽을 높여주면은 다른 쪽이 좀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통경축을 넣으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5m 통경축을 넣든지 안 넣든지 용적률이 구현되는데도 크게 문제 없고 평균 일조 시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는 게 좋죠. 경관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좋습니다. 인동거리 영향인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0.8에서 0.5로 줄여주면은 평균 일조 시간은 한 15분 정도 감소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0.8로 주게 되면 파란 점들입니다. 아무리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인동간격이 0.8로 돼 있으면 300% 넘기가 어렵습니다. 실구현 용적률이. 그래서 300 몇십 프로까지 가고자 하면 0.5로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은. 하지만 이게 공짜는 아니고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불리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용적을 주는 게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드렸고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앞으로 그 허용 용적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원칙들 중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 게 헬리오시티처럼 너무 큰 단지, 특히 이게 통합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안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벽들이 신도시에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서 통동축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뚫려서 보이는 부분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지 좀 경감적으로도 좋고 녹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열선 효과도 완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넣자라는 등등 여러 가지들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도시 전반적으로 좀 밀도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는 거에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 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잘 진행되는 데는 사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중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에 그 지역에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과밀이 문제인데 좋은 주거, 좋은 환경, 좋은 집들은 다 수도권으로 개발이 되고 그럼 점점 더 인구 집중은 늘어날 거고 도시 안에서도 똑같이 효율적으로 용적률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들이 중요하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해야 되고 하수 처리해야 되고 교통, 도로도 필요하고 대중교통도 필요하고 이런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은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물리적 모델링 플러스 AI 기반의 시뮬레이터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업체들이 좀 생기고 있죠. AI 건축이나 도시설계 시장들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이런 산업 생태계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기업체들은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매출 많이 올리고 더 회사가 커지고 고용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기술이 더 개발이 되고 보급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던가 예를 들면 시민에서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와 데이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한국의 주거문화, 부동산 시장의 동향까지 나올 뻔했고 마지막에 다시 산업 문제까지 간단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강의여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또는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질문이 없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그래서 시간을 조금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또 사회자의 역할이어서 그 아까 AI 관련한 도시 설계나 관련된 그 솔루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디서 어떤 데이터들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오는지 또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그 빅데이터 3법 만들어졌잖아요. 빅데이터 3법 이전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공공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건축 세움터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축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허가를 받을 때 디지털로 된 도면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로 받은 도면들을 세움터나 이런 데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GIS화 해가지고 또 공개를 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그래서 그러한 공공 데이터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된 것들을 다시 민간에서 받아다가 이런 플랫폼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지 같은 것들도 예전에 지적도 저 대학 다닐 때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종이로 다 돼 있었죠. 그래서 막 스캔 받아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필지들이 전산화돼 있고 그것들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돼 있는데 모든 땅들의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상업이 들어가는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 녹지인지 이런 그 용도 지역 지구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끌고 와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소스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처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간의 연계 뭐 어려움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는지 과거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건축물 높이 같은 거 특히 저도 예전에 만져보면은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00% 만족스럽냐 하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그 학생들이나 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죠. 네. 네, 어려운 일 많이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산대학교 행정학과의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 졸업생입니다. 일단은 제가 들으면서 네,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 계획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바라봐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행정학자로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에 왜 관심이 있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사실 엄석진 교수님 질문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상적인 정책 과정에 대한 그런 기여 부분 그리고 이제 정책 과정에서의 보완이나 그런 점진적인 개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리무형 간의 그런 약간 상호작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합리무형이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뭐 최선의 선택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이상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정이나 정책의 의사결정은 합리성이 제한된 상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런 이상적인 접근 방식에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 행정학자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수님께서도 모두의 이제 디지털 트윈 하면은 이제 모델링 관련되는 부분에만 주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약간 시각화에만 강조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결국에 저희는 이제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문제의식이 저희 이제 행정학 정책학 연구자들하고도 이제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이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뭐 계획을 하고 정책을 분석을 할 때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랑 정제가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시뮬레이션하고 예측 모델에 대한 현실을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엄석진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거에 이어서 제가 그냥 항상 이런 시뮬레이션과 관련되는 기반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귀 모델 같은 회귀 분석 같은 이제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서는 그런 오차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체계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름대로 신뢰도 검증이라든가 이런 식의 모델 신뢰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에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의 예측을 평가를 한다던가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중요한 부분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문제는 정말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다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깨끗한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클리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격자 데이터를 요즘에 공개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격자 단위 뭐 인구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했는데, 그거를 진짜 시각화를 해가지고 지도 위에다가 얹어보면은 엉뚱한데 인구 많이 배분돼 있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엄청 큰데 뭐 입구에만 뭐 인구 잔뜩 몰려 있고 이렇게 돼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일이 눈으로 보고 검증하고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의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지속적으로 좀 검증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100% 만족하는 데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최선, 그 당시에 이제 최선의 값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의 정확성,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하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간 특정 조건 안에서 건축물을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목적 함수를 뭘로 두느냐의 이슈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밀도를 최대화시키는데 의 목적을 두고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 1조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둘 건지, 아니면은 뭐 접근성을 최대화해서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환경 시뮬레이션은 정확성이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R&D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사실 전국 어디에서나 해도 건축물을 지어졌을 때 그 집안으로 들어오는 1조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느냐, 이게 이슈가 돼서 이거를 검증을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R&D 수행을 할 때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조망에 대한 것들도 있고, 뭐 바람길 부분들도 이게 진짜 정확한 그 시뮬레이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다 사진 찍어가지고 특정 시간에 일정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그다음 똑같이 디지털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1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검증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바람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바람길 같은 것도 뭐 풍동 실험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이런 디지털 시뮬레이터가 이런 뭐 바람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R&D를 수행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오늘 아주 재밌고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 고정된
구조물의 3차원 시뮬레이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1조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그 1기 신도시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정책적으로 궁금한 거는 단순히 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어떤 주거 공간을 좀 3, 40년 된 것들을 새롭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클 텐데,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설명 주신 디지털 트윈에서는 사람은 사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용적률이 좀 달라지고 재건축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건물의 외부 구조, 용적률 뭐 이렇게 바뀌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구수가 작은 평형을 많이 공급하면 지금보다 인구가 좀 가구수가 늘어날 거고, 반대로 용적률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아파트 기본 평형을 좀 큰 평수를 공급하게 되면 가구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주 인구가 어떻게 지금에 비해서는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교통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모빌리티로 본다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주중 주말 이런 시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디지털 트윈에서 공간적인 3차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모빌리티, 교통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거는 이제 시간의 변수에 상당히 많이 좌우할 텐데, 혹시 그런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디지털 트윈은 현재 어떤 수준인지 한번, 실제로는 이 교수님이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탄소 공간 지도 기반 계획 지원 기술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 R&D이고 이제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탄소 공간 지도라고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형으로 도시 활동에 따라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개발을 해놨고, 지금 R&D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 밀도도 높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동도 많아지고,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뭐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동하고 하면 전부 다 탄소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어떤 도시 계획을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철도 지하화가 이슈입니다. 철도 지하화를 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들고 주변에 공영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지원 기술 개발하는 R&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교통 솔루션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가면은 건축물이 교통을 유발을 하죠. 뭐 교통 시스템도 결국 개발을 유발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교통 시뮬레이터들은 사실은 지금 다 있거든요. 네, 교통 분야에서 쓰는 시뮬레이션들이 다 있습니다. 고도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다 따로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는 거랑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은 교통 쪽으로 가서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도시 개발을 했을 때 건축물 시뮬레이션도 하고
인구 추정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종사자 수 추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추정이 돼서 그 활동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는 한 2, 3년 안에 일단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현재 목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뭐 한 대여섯 번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의견 주시는 게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게 소프트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 뭐 사실 만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육아하는데 편한 걸 수도 있고, 뭐 15분 도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살면은 진짜 뭐 15분 도시 개념처럼 15분 안에 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내용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섬세한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훨씬 어렵죠.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 전영환 박사연구원입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도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관통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연장해서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방금 답변 주셨지만 이런 공급자 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에서보다 저희 행정학 쪽에서는 좀 인간 중심의 도시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도라든지 정주환경의 실질적인 만족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지표로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그리고 정성지표 중에서도 정량화가 필요하지만 정량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이런 지표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도시 쇠퇴 쪽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반 블라이트 연구를 하면서 달라스 헤비타트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달라스의 도시 쇠퇴의 10년 동안 변화를 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가 물리적인 도시재태를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 연한이라든지 뭐 건축 가이드, 그리고 노후와 정도, 관리 수준, 그리고 뭐 저기 비어있는 집의 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하기가 쉽지만 사회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측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 특히 뭐 용적률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은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면적 내에 많은 가구들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상존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어떻게 발달되고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늘어나면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역 커뮤니티는 최적 규모는 얼마인가? 용적률이 몇 %일 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가구수가 몇 개일 때 가장 활성화된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들이 어떻게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교수님께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성 지표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시뮬에 넣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변수들이 고도화되어야만, 많이 적절하게 들어가야만 시뮬레이션 정확도라든지 실제 의사결정 지나갈 때 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두 번째 질문은 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지구 단위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사실 행정학자에서 지방 정부의 스코프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구라는 것이 지방 정부를 포함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지방 정부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 정부 번역 내에서 일부의 부분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새로운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제 피부를 겪었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현재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구리시라는 지역이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신도시보다는 어떤 베드타운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곳들이
남양주의 다산이라든지 뭐 별내 그리고 이제 평내 같이 배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 지역이 많이 침체가 되고 정말 도로만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 돼서 공동화가 되는 형성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도시계획 상에서 이런 그 어떤 어느 정도의 스코프가 고려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구를 개발할 때 이런 그 지구의 개발로 인한 주변 도시의 공동화라든지 새로운 도시 침체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렵네. 네. 그 도시계획하는 사람 입장으로 참 그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그 우리나라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은 거의 주거 공급과 이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근데 정책적으로 그동안 빠르게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그 결과로서 이제 신도시들 1기, 2기, 지금 3기까지 오고 있고 1기를 다시 재정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뭐 인천이나 뭐 이런 데 가봐도 구도심 깜짝 놀랐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회복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대가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도심 굉장히 많이 쇠퇴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가 다시 들어와서 잘 되느냐? 잘 되기 힘들어요,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거를 고려하고 계획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많이 고려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국에도 젠트리피케이션 엄청 많이 생기죠.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긴 기간으로 봤을 때의 흥망성쇠가 있는 다이나믹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배려가 없는 개발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 정부 때 정책 기조는 도시재생이었죠. 네, 도시재생으로 해서 많은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그냥 조금씩 환경 개선을 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역에 새로 뭐 산업 여건을 조성을 한다던가 좀 근본적인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벌려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개발 지역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좀 그린필드,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해서 신도시 만드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 환경을 개선을 하고, 새로 단순히 환경 개선이 아니고 좀 산업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은 더 심하죠. 네, 지방은 더 심하고 사실 뭐 이 문제 잠깐 뭐 언급은 드렸지만 구리면 엄청 좋은 거예요. 저기 다른 데 가시면은 제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저 뭐 순수하게 그냥 논문 쓰고 하는 연구할 때는 사이콜로지컬 팩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던가 뭐 만족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인데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팩터들 다루기가 훨씬 힘들고, 근데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엠비맷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열 쾌적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열 쾌적성, 사람이 어떻게 쾌적성을 느끼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배치를 하고 뭐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뭐 온도 같은 거 시뮬레이션을 하고 바람 시뮬레이션도 해주는데 열 쾌적성까지 나와요. 근데 그 열 쾌적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엠블맷에 있는 거는 독일에서 대규모로 설문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온도 조건일 때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 옷을 입었고 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넣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서 쾌적성 지표를 만들어주고 모델링을 한 거죠. 설문조사 기반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저희도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자체 같은 데서 보면은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에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경기도 삶의 질 조사에서 2만 건 막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규모로 만들어서 뭐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 미치는 설문조사 무당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데이터 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규 개발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그 저층 개발한 데서 사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 비교한 적이 있는데 어디가 높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마지막 뭐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아, 네, 그 초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저희 세종에 이제 만들잖아요 프로그램. 뭐 저희 황용대학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계기로 뭐 여러 가지 협력을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교무부원장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이재승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다른 자리를 마련하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